안녕하세요. 홀로 아들을 키워 이제 막 장가까지 보낸 60대 여자입니다. 제 아들은 변호사이고 며느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이 이야기까지만 들으면 다들 부러워할 만했죠. 그런데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은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막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나 달콤하게 시작해서 끝은 매섭기 짝이 없었죠. 먼저 제 며느리와의 만남은 처음부터 좀 특별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식당에 혼자 웬 여자 손님이 들어왔는데 주문도 안 하고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제가 말을 걸자 갑자기 급하게 일어나서는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돌아가더라고요. 아주 잠깐 마주친 것이긴 했지만 아가씨 얼굴이 워낙 하얗고 예쁘장하게 생겨서 저는 오랫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나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 글쎄 식당에서 봤던 바로 그 아가씨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저는 너무 신기해서 내가 당시에 일하던 식당 위치와 이름을 대며 가게에 온 적 있지 않냐고 물었더니 아가씨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일이 꽤 됐으니 그럴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워낙 인상에 남아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그날 내가 있던 식당에 웬 아가씨가 들어왔는데 너무 예쁘고 분위기 있어 보여서 내가 인상에 남았었거든. 정말 신기하다. 제가 어머니 안목을 닮았나 봐요. 사람 보는 눈이 똑같네. 저도 소연이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제 아들과 여자친구가 인연이다 싶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여자친구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뭉클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나 제 아들에게 가족이 되어줄 여자가 생겼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은 박복한 제 인생 때문에 평생 외롭게 자랐거든요. 저는 어릴 때 부모에게 버려져서 할머니의 손에 키워졌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15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가 되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워낙 사랑이 고프고 가족품이 그리웠던 탓인지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오빠 동생 하며 지냈던 남자와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함께 살림부터 차리고 살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생겼죠. 아이 아빠도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고모손에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은 가진 게 없어도 새 가정을 꾸리고 성실히 살다 보면 자연스레 돈도 따라오고 화목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부모 복이 없는 년은 남편 복도 없는 것인지 아이 아빠가 아이 100일도 되기 전에 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아이도 생겼으니 공장보다는 좀 더 일당을 많이 준다는 아파트 공사장으로 일을 하러 나갔는데 나간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가 나버렸죠. 이상하게도 제게는 그때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작디 작은 아들을 품에 안고 하루 종일 방에 처박혀서 울기만 했던 기억 말고는 모든 기억이 다 흐릿했죠. 그때 제 나이가 고작 23이었으니까요. 제가 정신이 나가서 울고만 있었는데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입을 오물거리며 젖을 찾더군요. 그러고 보니 몇 시간을 아이 젖도 안 물리고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는 한 번도 울지 않고 얌전히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그리고 저는 아이 젖을 물리고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의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이죠. 그러고는 곧바로 움직였어요. 아파트 시공사에서 준 남편 보험금을 받아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 식당 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그래도 남편과 살던 월세집까지 빼고 나니 근처 공사장에 작은 식당 자리가 하나 눈에 띄더군요. 보통 흔히들 말하는 한밭집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만 5년 넘게 식당을 했습니다. 20대의 새파랗게 젊은 과부가 남자들만 득실거리고 먼지 풀풀 날리는 공사판에서 갓난아기까지 데리고 혼자 장사를 했으니 물론 말도 못하게 별의별 일이 많았습니다. 아이고, 젊은 여자가 겁도 없이 공사판에서 장사를 다 하고 대단하네. 하긴 그 배 보니까 애비 없이 자식도 숨풍 나왔겠지만. 아이, 무슨 그런 말을 해. 근데 아기 엄마, 혼자 밤에 무섭지 않아? 내가 밤에 와서 보초라도 좀 사줄까? 하루가 멀다 하고 대낮부터 술을 먹고 더러운 말들로 저를 농락하는 남자들에 그것도 모자라서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동네의 파출소 순경들과도 친구 먹을 정도로 자주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일들까지 다 견디며 악착같이 일한 덕분에 돈은 금방 모아 식당 근처에 작은 방도 하나 얻었어요. 그전까지는 식당에 딸린 작은 창고방에 아들과 둘이 살았거든요. 그렇게 집도 한 칸 생기고 아들도 좀 자라니 그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숨통이 좀 트이자마자 금방 딴 생각이 들더군요. 공사장을 드나들며 작은 임대 사업을 하던 남자가 있었는데 사람들 말로는 어릴 때부터 성실히 일해 자수성가해서 사업체도 꽤 크고 인물도 좋은 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도 가게에 워낙 단골이라 자주 식당에 왔었는데 제가 해준 반찬도 너무 좋아하고 제게 이런저런 고민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가까웠어요. 평소 가게에 오는 남자 손님들과는 여러모로 달라서 저도 금방 마음을 열고 친하게 지냈죠. 정말 대단해요.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아이만 키워도 힘든데 아들도 똑똑하게 잘 키워내고 가게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해나가니까요. 에이, 사람이 다 닥치면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당연히 평생 책임지는 게 당연하죠. 언제나 가게에 올 때마다 제게 힘이 되는 말들도 많이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원래도 아이들을 좋아한다면서 저희 아들 과자도 사다 주고 많이 예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식당 쉬는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더니 아들이랑 매일 식당에만 있는 것 같다면서 하루 날 잡아 같이 교회로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식당 일 때문에 바빠서 애 데리고 꽃구경 한번 못 가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쉬는 날이면 한 번씩 교회로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 백화점에 가서 저와 아들 옷도 사주고는 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멀끔한 총각이 뭐가 모자라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잘해주겠나 싶은 마음에 애써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꾸만 마음이 가고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자꾸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남자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난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랑 함께 있으면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고 마음이 너무 편해. 내가 당신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당신 아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어. 이보다 더 훌륭한 고백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제 인생에도 이제 봄날이 오나 싶었습니다. 남자는 저와 함께 지내고 싶다면서 식당 근처에 남자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에서 셋이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총각인데다가 돈까지 많은 남자가
저처럼 아무것도 없고 아들까지 딸린 여자가 뭐가 좋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봐온 세월이 있었으니 이 남자를 한번 믿어보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정말 저와 아들에게 잘했어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 우리가 가족이 된 지도 3년 가까이 되었죠. 저는 여전히 가게를 하고 있었고 남편은 여기저기 지방으로 외국으로 출장을 다니느라 한 달에 절반 정도 집에 들어왔지만 저희는 그래도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생에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한 걸까요? 왜 항상 제게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제 행복은 또 오래가질 못했어요. 아들이 입학할 때가 되어서 입학 통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이상하게도 보호자 이름이 여전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들의 성도 아직 전 남편의 성이었고요. 분명 지금 남편이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도 했고 아들도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켰다고 했는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곧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뗐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서류상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제 등본엔 아들과 저 둘뿐이었죠. 남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저는 남편의 등본을 떼고 싶어도 가족이 아니니 확인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남편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당장 알아야 했으니까요. 여보, 내가 지금은 일 때문에 너무 바쁘니까 이따 집으로 가서 다 설명할게. 그냥 전화로 얘기해도 되잖아. 등본에 내가 당신하고 왜 가족이 아닌 걸로 나오냐니까? 왜 아직도 나랑 아들 둘뿐이냐고. 남편은 순간 너무 당황하더군요. 순간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촉이 왔죠. 이 남자가 날 속였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남편이 저를 속인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네요. 아니,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으니까요. 제가 제 남편이라고 생각하며 3년 동안이나 함께 살았던 사람이 다름 아닌 유부남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순간부터 말이죠. 저처럼 흠이 있는 여자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준 남편을 저는 믿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날 제 손에 쥐어진 등본과 가족증명서 그 몇 장의 종이가 제 마음을 산산이 무너지게 만들더군요. 미안해, 여보. 처음부터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한테서 아이가 생겨서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었어. 아이? 아이가 있다고? 우리 아들 말고 당신한테 다른 자식이 있다는 거야? 어떻게 버젓이 자식까지 두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남편은 심지어 제게 고아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멀쩡히 부모님이 살아계셨고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와 저를 만나기 1년 전에 정략결혼을 했다네요. 결혼하고도 아내와의 정이 생기질 않았고 심지어 아내가 우울증까지 심해져 매일매일 외롭게 버티며 살던 중 저를 만났다네요. 제가 해준 밥, 그리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다 자신에게 위로가 되었대요. 그래서 결혼은 그 여자와 했어도 사랑한 건 저랍니다.
저는 더는 남편의 말을 들어줄 수 없었어요. 완전 개소리였으니까요. 말도 안 돼. 분명 당신 거래처 사람들도 다 당신 총각이라고 했어. 혼자 자수성가했다고 얼마나 칭찬했는데. 어쩔 수 없었어. 장인어른, 그러니까 그 여자 아버지가 여기 아파트 시공사 대표야. 자기 사위가 임대사업까지 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반발도 많고 일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다고 내가 사위인 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총각이라고 말한 거고.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날 속인 거네? 작정하고 그럴 생각은 절대 아니었어. 어떻게든 이혼하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생겨서 장인어른이 알면 아마 나 죽이려고 하실 거야. 아이는? 몇 살이야? 아들이야? 딸이 하나 있어. 이제 2살. 그런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든 하루빨리 정리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제가 알던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완전 다른 인간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속이고 제 아들을 속이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저 남자의 아내와 딸아이까지 속인 것이었죠. 저는 정말이지 무서웠습니다. 제가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3년 동안 사실은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제가 몰랐다고는 해도 현실은 서류상 진짜 부인은 그 여자였고 저는 그냥 동거인도 아닌 내연녀였으니까요. 저는 모든 걸 다 알아버렸으니 한순간도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식당을 내놓고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도망치듯 와버렸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일절 연락도 편지 한 통도 남기지 않았어요. 주변 누구에게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고 말 그대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엮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들은 서울에 올라와서도 계속 아버지를 찾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죽었다고 했어요. 아들은 몇 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이제 학교에 갈 정도로 자랐으니 진실을 말해줄 수도 있었지만 아들이 진짜 아버지로 따랐던 사람이 그런 개쓰레기였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죠. 그렇게 제 박복했던 과거를 버리고 서울에서 저는 아들과 새 출발을 했습니다. 학교가 많은 동네에 작은 분식집을 차리고 남은 돈으로 근처에 작은 월세방을 얻었어요. 거기서 아들을 중고등학교까지 다 보내면서 10년 넘게 분식집을 했죠. 정신없이 아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렀어요. 그래도 저는 자식복 하나만큼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타고난 머리도 좋은데다가 성실하기까지 해서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어요. 고3 수능 보기 직전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 말씀이 제 아들이 법대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선적으로는 등록금이 저렴한 국립대를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항상 힘들게 일하시면서 이런저런 일로 부당한 일 당하시거나 고생하시는 걸 볼 때마다 자신이 어머니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지금까지 말로만 아들을 키웠지 정작 아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나 봅니다. 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지금부터는 아무 걱정 말고 공부만 해. 네가 대학을 가든 고시를 보든 해줄 수 있는 건 엄마가 다 해줄 테니까. 나 대학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 더는 엄마 고생 안 시키고 옆에서 엄마 도와주고 싶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엄마 돈 있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 돼. 꼭! 알았지? 저는 아들이 기가 죽고 위축될까 싶어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분식집을 내놨어요. 사실 장사도 항상 고만고만이라 애 학원비는커녕 대학 등록금도 못 버는데 계속 유지해봤자 소용이 없겠더군요. 그래서 가게 보증금은 우선 대학 등록금으로 놔두고 곧바로 일자리부터 구했습니다. 평일에는 건물 청소와 식당 설거지, 서빙을 하루 2탕씩 했고 주말에는 행사장 주방 일을 하면서 짬짬이 가정집 파출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지칠 때도 있었지만 충분히 견딜만 했습니다. 다행히 젊을 때부터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일해온 덕분에 정신력 하나만큼은 대단했거든요. 그리고 아들 얼굴만 생각하면 힘들 게 없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만큼 아들도 하루 종일 앉아 공부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숨돌림 틈 없이 7, 8년을 살았더니 어느새 제 아들은 어엿한 변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아들이 연수원에 들어가던 날 아들은 갑자기 저를 번쩍 업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둘이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연수원에 출발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말이죠. 그 눈물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고생했다. 이제 고생 다 끝났다. 이런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변호사가 되었다고 해서 사실 제 인생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내보내며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 전부를 아들 원룸 전세금으로 다 주고 나니 제게는 아들과 살던 작은 임대 아파트 하나가 전부였어요. 지금부터는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남들은 아들이 변호사이니 제가 앞으로 대단한 호강이라도 하는 줄 아는 것 같았지만 사실 요즘 세상이 어디 그럴 수 있나요? 엄이라고 든든하게 도와줄 수도 없으니 아들도 앞으로 장가가려면 부지런히 일을 해 돈을 모아야 할 텐데 저까지 짐이 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저는 환갑을 넘기고도 청소일과 파출부 일을 계속했어요. 아들은 언제나 그런 제 걱정뿐이었죠. 평생 하던 일이라 힘들지도 않아. 그러니까 넌 내 걱정 말고 빨리 돈 모아서 집부터 사. 요즘 아무리 직업이 좋아도 집 없으면 여자들이 시집 안 오려고 한대. 아직 여자친구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요. 그리고 저는 돈보다 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 원하는 대로 그런 좋은 변호사 돼. 아무튼 우리 아들이 제일 멋지다니까. 제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참 성품이 따뜻한 아이였어요. 참 잘 키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어느새 아들도 제법 변호사 태가 나더군요. 한 번씩 제 통장에 용돈도 두둑히 넣어주고 맛있는 식당에도 가서 비싼 밥도 사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처음에 말한 대로 제가 일하던 식당에서 분명 본 적이 있었던 그 예쁜 아가씨를 여자친구라며 아들이 집에 데려왔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정이 가고 마음이 갔습니다. 거기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다 보였어요. 임자를 만났다 싶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레 부모님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여자친구는 조금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도 아버지 없이 제가 혼자 길렀고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 언제나 어른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머뭇거리곤 했었으니까요.
소연이는 부모님이 어릴 때 헤어지시고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계속 외가댁에서 자랐대요. 아이고, 그랬구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단하시네.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키워주시고. 소연이의 부모님은 소연이가 아주 어릴 때 이혼을 하셔서 어머니와 함께 외가댁에 들어가 살았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지방에서 꽤 큰 사업체를 운영하셔서 그래도 어머니와 소연이를 거둬주실 수 있을 정도가 되셨다네요. 그런데 이혼 이후 어머니께서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셨고 얼마 뒤 돌아가셨다더군요. 저는 소연이도 우리 아들만큼이나 어린 나이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다 싶어 안쓰러웠습니다. 둘 다 형제도 없고 어릴 때부터 많이 외로웠을 테니 저는 앞으로 서로 아껴주며 잘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수연이네 집에 인사를 다녀와서도 결혼 얘기가 없길래 제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들은 별일 아니라면서 둘 다 일이 바빠서 좀 정리되면 날짜를 잡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소연이네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시나 싶었어요. 아들 얼굴이 영 좋지 않았거든요. 물론 아들은 항상 일이 바빠서라고 했지만 제가 제 아들인데 모를 리 없었죠. 그래도 아들과 소연이의 사이는 여전히 좋은 것 같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자주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 허락을 받았는지 상견례 날짜가 잡혔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 사실 부담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소연이 외조부의 말씀에 더 주눅이 들었죠. 변호사라길래 기대 좀 했는데 요즘은 귀한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더군요. 어머님이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아주 고생이 많았겠어요. 지방에서 꽤 잘 나가는 분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말 하나하나에 다 뼈가 박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제 마음을 콕콕 쑤시더군요. 남들 다 있는 그 흔한 차 한 대도 없을 테니 집이 있을 리야 당연히 없을 테고 어차피 둘이 좋아 결혼한다는데 괜히 기싸움 하지 마시고 집은 저희 쪽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크고 좋은 집은 아니어도 그래도 집은 남자가 준비해야죠. 걱정 마세요. 제가 아들과 상의해서. 아닙니다. 저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귀한 소녀예요. 지금까지 큰 집에서만 살았는데 시집가서 고생할 것 같으면 뭐하러 시집을 간답니까? 제가 남는 집이 있어서 드리는 거니 그냥 받으세요. 물론 요즘 세상이야 남녀 구별 없이 여유 있는 집에서 결혼 준비야 더 할 수 있는 거지만 결혼하기도 전부터 저렇게 저와 아들을 무시하는 처가에서 제 아들이 제대로 말이나 한마디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 제 고민을 아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들은 자신과 소연이는 결혼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함께 가족을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결혼이랍니다. 물론 아들과 소연이의 관계를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해준 게 없으니 속상해서 하는 말이었죠. 어쨌든 우영부영 그렇게 제 아들과 소연이는 결혼식을 올렸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아들, 딸들을 시집 장가 보낸 지인들이 결혼하면 괜히 더 자식들에게 서운한 게 많아지고 사위나 며느리가 얄밉다고 했을 때는 도대체 그럴 게 뭐 있나. 저들끼리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만 살아주면 부모로서 그것만으로도 고맙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평범한 시어머니였나 봅니다. 막상 아들이 장가가고 나니 그전에도 각자 따로 살았던 것은 똑같은데 왠지 더 아들이 제게 전화도 안 하는 것 같고 관심도 없는 것 같아서
서운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주말인데 오늘 뭐 하니? 시간 괜찮으면 저녁에 잠깐 들릴래? 내가 너 좋아하는 반찬들 좀 해놨는데. 아니요. 회사는 아니고요. 오늘 할아버님 회사에 일이 좀 생겨서 잠깐 소연이 외가댁에 와 있어요.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전화했을 때도 외가댁이라고 하지 않았어? 혹시 어른들께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어머니가 걱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회사 일이죠, 뭐. 제가 지금은 좀 바빠서 반찬은 다음에 가지러 갈게요. 아들 며느리 둘 다 평일에는 출근하느라 바쁘니 주말에나 잠깐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싶어 전화하면 언제나 아들은 소연이네 외가댁에 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이런 것들이었어요. 워낙 소연이네 외가댁에서 경제적으로 도움받은 것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일로 끌려다닐 일이 많겠다 싶었죠. 저는 그래도 제가 어미이고 제 아들 일이니 걱정되는 마음에 결혼하고 처음으로 소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겪어보니 애가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싹싹한 아이는 아니더군요. 생각보다 좀 무뚝뚝했어요. 그래도 결혼하고 한 가족이 되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 집에 놀러 오거나 안부 전화를 한 적도 없었죠. 거기다가 결혼 이후 처음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에 소연이는 대뜸 무슨 일이시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좀 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워낙 예전 며느리들처럼 매일 문안 인사나 안부 전화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면 아무리 궁금한 게 없고 할 말이 없어도 식사는 하셨는지 별일 없으셨는지 묻는 게 순서 아닌가요? 가족끼리 꼭 일이 있어야 전화하니?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시어머니가 혼자 사는데 한 번씩 전화는 해야지. 어쩜 그렇게 통 소식이 없어. 제가 요즘 새학기라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너도 일하랴 살림하랴 바쁘지? 나는 다름이 아니라 애가 요즘 회사 일로 통 바쁜 것 같은데 쉬는 날만이라도 좀 쉬어야지. 주말에도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쁜지 통 집에 없더라고. 어머니, 혹시 오빠가 저번에 저희 할아버지 댁에 가 있느라 반찬 가지러 못 가서 서운해서 그러세요? 제 딴에는 아들이 걱정돼서 한 얘기였는데 소연이는 듣기 불편했는지 단번에 목소리가 달라지더군요. 서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애가 매일 바쁘게 일하는데 너무 쉬질 못하니까 걱정돼서 그러지. 걱정 마세요. 오빠도 힘들고 무리면 당연히 안 가죠. 그리고 저희 외가댁에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오빠도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그런지 저희 외할아버지랑 바둑도 같이 두고 골프도 같이 다니는 게 재밌나 봐요. 이젠 제가 없어도 혼자 가는데요, 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아들도 소연이네 어른들께 잘하고 싶은 마음에 부단히도 노력 중인가 싶어서 더 안쓰럽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은 씁쓸했지만 어쩌겠어요. 아들이 선택한 인생이니 저는 그냥 지켜봐 주는 거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런데 그 씁쓸함은 금세 제게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다음날 파출부 일을 나가 한참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아들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아들은 다짜고짜 제게 화를 내더군요. 다른 모자지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와 아들 사이에는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소연이한테 전화해서 도대체 뭐라고 한 거냐고 따져 물었죠. 내가 소연이한테 무슨 말을 했냐니? 왜 소연이가 내가 저더러 뭐라고 했대? 며느리가 돼서 안부 전화도 안 하고 저 쉬는 날 왜 못 쉬게 외가댁까지 가서 고생시키냐고 하셨다면서요? 그래, 그렇게 말했어.
근데 맞잖아. 소연이네 집에서 자기네가 돈 좀 있다고 너 부려먹는 거잖아. 저도 지금까지 아들한테 쌓여있던 서운한 마음이 폭발해서 괜히 안 해도 될 말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당연히 받은 만큼 해야죠. 어머니 부담스러울까봐 말 안 했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간 로펌도 소연이 외할아버지가 소개시켜준 거예요. 제가 할아버님이 회사 일 봐드리는 조건으로요. 그것 봐라. 그 노인네가 처음 봤을 때부터 보통이 아니더라니. 너 이용해서 자기 이득 차리려는 거잖아. 그게 뭐 어때서요? 제가 잘 살면 어머니도 좋으시잖아요. 아무튼 앞으로 소연이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뭐? 너 처가가 좀 잘 산다고 이제 아예 처가에 말뚝이라도 박은 거야? 시어미더러 며느리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니. 그런 막말이 어디 있어? 어머니는 절대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안 한다면서요. 근데 막상 며느리 보니까 마음이 달라지세요? 저 소연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해준 것도 없이 괜히 시어머니 흉내 내지 마세요. 저는 제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게 저런 말을 했을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남의 집 주방에서 겉절이를 담그다 말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원래 요즘 아들들은 장가 가면 며느리한테 아들 뺏기는 거라더니 그 말이 딱 맞았습니다. 역시나 저도 제 아들을 며느리에게 뺏긴 게 확실하더군요. 그러다 결혼하고 첫 명절을 앞두고 며느리가 웬일로 제게 전화를 했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친정 어머니 제사가 있어서 자기들은 외가댁에 먼저 들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물론 전에 있었던 일도 있었으니 저도 서운한 마음이야 있었지만 그래도 소연이 외가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자식 먼저 보낸 부모로서 딸 제사를 직접 지내시는 게 얼마나 속상하실까 싶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집도 남편 제사가 있으니 명절 당일 아침에는 오라고 일렀죠. 그런데 소연이는 분명 알겠다고 해놓고서는 명절날 점심때가 될 때까지 연락도 없이 오지도 않더군요. 외가댁에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전화는 하지도 못하겠고 저는 마음만 급했어요.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그날 저녁때가 다 지나서야 집에 왔더군요. 아들은 외할머니께서 너무 우셔서 그냥 오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서 저녁까지 먹고 왔다고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이미 마음에 생긴 원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댁 제사에 반나절이나 늦게 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니? 너희 아버지는 배만 검다 그냥 가셨겠다. 어머니, 우리가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친정 제사 때문에 그런 건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소연이도 마음 좋지 않은데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들은 이 상황에서도 제 마누라 편만 들더군요. 오늘 같은 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저는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제 아들도 장가 가더니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었어요. 아들 눈에는 제 마누라만 안쓰럽지 그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키우느라 이렇게 늙어버린 어머니는 안쓰럽지 않은 것 같았죠. 그리고 더 화가 났던 건 바로 며느리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늦었으니 빨리 제사나 치르자고 했죠. 제사를 준비하는 동안도 며느리는 힘이라고는 없이 흐물거리며 돌아다니길래 설거지도 제가 할 테니 들어가 쉬라고 했습니다. 아주 상전이 따로 없었죠. 잠시 뒤 설거지를 하고 나와보니 아들은 이미 피곤하다며 방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왔는데
조금 이야기라도 하다가 들어가지 싶었지만 자식 눈치가 보여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 아무리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라고 해도 제게는 그 어린 나이에 잃은 남편인데 아들이 좀 위로라도 해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는지 웬일로 며느리가 제 곁에 와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저런 옛날 일들을 물어봤습니다. 오빠 퇴원하고 아버님이 바로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사셨어요? 저는 며느리가 말은 안 해도 아무래도 제사에 늦게 온 것이 마음이 쓰여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도 같은 여자라 그런지 제 마음 알아주는 건 아들보다 며느리가 낫다 싶었습니다. 오빠한테 들으니까 계속 고향에서 식당 하셨다고 하던데 갑자기 어떻게 서울로 올라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혼자 어린 아들 데리고 올라오기 힘드셨을 텐데. 내가 우리 아들을 진작 알아본 거지.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한글을 혼자 뗐다니까?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없으니 공부라도 서울에서 시키자 싶어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올라왔지. 저는 소윤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집안이 사돈댁보다 떨어져도 한참 떨어지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었던 그 일까지 굳이 며느리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요? 저는 멀쩡히 고향 놔두시고 갑자기 아무 연고지도 없는 서울에 올라오셨다길래 꼭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나 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수연이는 제가 서울에 왜 올라왔는지를 궁금해하더라고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이야기라도 들어서 저를 떠보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뭘 들었다고 해도 아들이 알고 있는 대로 남편 죽고 나서 만난 남자가 있긴 했는데 일찌감치 죽었다고 말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저는 남의 집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실에 틀어놓은 뉴스에 제 아들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텔레비전 앞으로 달려가 다시 화면을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제 아들이 맞더라고요. 그것도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 갑질 사업가의 담당 변호사로서 말이죠.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변호사가 되려고 했던 건 우리만큼이나 힘들게 살고 억울한 일에 휘말린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아무리 일이고 돈이 좋다고 해도 저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분명 저 일은 아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어미의 촉으로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해 바쁘지 않으면 꼭 한번 집에 들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째 아들은 깜깜무소식이더니만 며칠이 지나서야 제 생일이라고 며느리가 잠깐 집에 들렀더라고요. 아들은 역시나 일이 바쁘다며 못 왔고요. 저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아들을 본 일에 대해 슬그머니 수연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일이니 며느리도 잘 모를 수야 있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제가 걱정돼서 물은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단순히 아들이 텔레비전에 나올 만큼 큰 사건을 맡았다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사실 어머니께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거 저희 할아버지께서 오빠한테 맡긴 일이에요. 그 대표랑 할아버지가 친하시거든요. 아무리 변호사라는 직업이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하는 직업이라고 해도 제 아들은 분명 그런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아들은 말이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되먹지 못한 인간을 변호하는 일에 내 아들을 소개했단 말이니?
되먹지 못한 인간이면 어때요? 이번에 걸린 수임료가 얼만지 아세요? 역대 최고예요. 일도 오빠 몸값이 얼마나 뛰었는데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네가 아주 돈독이 올라서 내 아들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저는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쌓여있던 울분들까지 몽땅 다 토해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그런 제가 어이가 없다던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어머니는 지금까지 아들 안 망치려고 그렇게 항상 양심적으로 사셨어요? 뭐야?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참고 말 안 했는데요. 아들이 변호사인데 굳이 남의 집 파출부까지 하시는 거, 그거 오히려 아들 욕먹이는 거예요. 오빠가 얼마나 창피하는 줄 아세요? 며느리는 제 할 말만 다 해놓고는 그만 가보겠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생일 선물로 샀다고 외투가 담긴 백화점 쇼핑백을 던져놓고 가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제 팔자는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기라도 했는지 복이란 복은 모두 다 씨가 말랐네요. 그렇게 며느리가 가버린 이후 며칠 뒤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또 무슨 말을 하려고 왔나 싶어 긴장되더라고요. 분명 며칠 전 며느리랑 저랑 있었던 일 때문에 왔을 텐데 말이죠. 저는 이미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반응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다짜고짜 두꺼운 봉투를 하나 건네더군요. 저는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돈이에요. 이 정도면 이 근처에 작은 가게 하나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 예전에 학교 앞에서 분식집 하실 때 좋으셨다면서요. 한번 알아보세요. 아이고 됐어. 엄마도 돈 버는데 무슨 돈을 주고 그래. 너 써. 이거 그냥 돈 아니고 위자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신 어머니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뭐 위자료?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설마 며느리한테 잔소리 좀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아들은 다짜고짜 다신 저를 보러 오지 않겠다네요. 그러니까 아예 저와 인연을 끊겠다는 얘기였죠. 아무리 며느리가 뭐라고 했어도 우리 모자가 어디 보통 모자 사이입니까? 아들이 결혼하기 직전까지 이 세상에 아들과 저 단 둘뿐이었는데 어쩜 결혼하자마자 저렇게 180도 변해서는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기가 찼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금 전까지 차분했던 아들이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며 눈물을 꾹 참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변호사만 되면 금방 엄마 호강도 시켜주고 사람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변호사가 돼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윗배 있고 집안 빵빵한 애들이 그 연출로 다 출세하는 거더라고요. 제 아들 녀석은 지금까지 힘들고 서글픈 마음을 얼마나 꾹꾹 누르며 살았는지 아주 펑펑 울며 울분을 토해내더군요. 그런데 소연이랑 있으면 달랐어요. 만나는 사람들도 달라지고 사는 환경도 달라지고 저도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막상 새로운 것들을 알고 나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으니까요. 저야말로 어릴 때부터 없이 살아서 겪는 서름이란 서름은 다 당하고 컸는데 왜 제가 몰랐을까요? 제가 그러고 살았으니 아들만은 저와 다르게 살길 바랬는데 아들이 펑펑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저는 아들을 달래서 택시를 태워 집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저 혼자 술을 마셨어요. 술이 아주 썼어요. 제 마음만큼이나요. 그리고 창밖을 보며 넋두리를 했죠. 여보, 결국은 내가 벌을 이렇게 받나 봐요. 아무리 몰랐다고는 해도 남의 가정 파탄낸 게 엄연히 큰 죄인데 평생 모르는 척하고 살았어도 하늘은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순 없었겠다 싶었나 봐요. 결국은 제게서 제일 소중한 아들을 뺏어가네요. 평생 모르는 척하면 잊힐 줄 알았습니다. 지난 제 60년이 넘는 인생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박복하고 허접했지만 그래도 열심히도 살았다 싶었습니다. 거기다 두 남자에게 사랑도 받아봤고 한 남자에게 버림도 받아보았으니 이만하면 됐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쉬고 싶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로지 저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태어나 처음으로 아들에게 쓴 편지를 식탁 위에 고이 접어놓고 저는 핸드폰, 지갑 모두 다 두고 맨몸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하염없이 걸었어요. 이 고다단 세상에 마침표를 찍을 만한 가장 좋은 장소가 나타나면 딱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을 마무리하기로 했죠.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을 맞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차들이 쌩쌩 달리는 다리 위까지 왔더군요. 하늘은 새까맣고 다리 아래는 고요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죠. 딱 여기다 싶었습니다.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바람이 세차게 제 몸을 흔들더군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이 바람과 함께 떨어진다면 무섭지도 외롭지도 않을 것 같았어요. 이대로 몸을 던지기만 하면 이 세상과 드디어 끝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작은 기도를 드렸어요. 제만은 제가 이렇게 사라져 드릴 테니 이제 제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아들만큼은 헐헐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빠르게 지나가던 차들 사이로 갑자기 경찰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안에서 내린 경찰들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저는 잔뜩 당황한 얼굴로 그대로 경찰들을 따라 가까운 파출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얼굴들과 마주했어요. 다름 아닌 아들과 며느리가 파출소에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괜찮으세요? 아니, 너희가 여길 어떻게 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다리 위에서 몸을 던지실 생각을 해요? 어머니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셨어요? 알고 보니 아들도 제게 모진 말을 하고 돌아가서 내내 마음이 좋지 않았는지 제게 계속 전화를 걸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휴대폰도 다 집에 두고 왔으니 받질 않은 거죠. 그래서 걱정이 된 아들이 집에 다시 왔다가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과 편지를 보고 놀라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동네 CCTV 영상이란 영상은 다 확인해 제 동선을 확인하고 다리 위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와락 부둥켜 앉더니 도대체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냐며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써놓은 편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편지에 남편과 함께 산 세월이 2년도 안 됐지만 제 인생에서 그 2년이 가장 행복했다고 적었습니다. 제 아들을 만났던 바로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절대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에 대해서도 적어두었습니다. 아들에게 죽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죽지 않았고 살아있다고요. 그 남자가 제게 유부남임을 속였기 때문에 저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도저히 그곳에서는 살 수 없어 서울로 도망쳐 온 것이라고 말이죠. 때론 없어도 너무 없어서 아들 학교 급식비도 내기 힘들 정도로 힘든 순간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양심을 저버리고 그 남자의 첩자리라도 지켜내서 아들을 키워냈다면 오히려 아들에게는 그것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까지도 수도 없이 해왔다고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라 아들에게는 절대 도움이 될 만한 어미가 아니니 제가 세상을 떠나도 절대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뜬금없이 제 며느리 소윤이가 갑자기 차디찬 파출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펑펑 쏟더군요. 어머니,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이거 다 저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제가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머니 탓하고 이렇게 큰 잘못까지 저질렀어요. 아니, 소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지난 일 때문에 그러는 거면 난 괜찮아. 내가 늙어서 너한테 괜한 말까지 하고 이런 큰 사고 쳐서 너희에게 또 폐를 끼쳤구나. 미안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어머님을 불행하게 만든 바로 그 남자의 딸이에요. 뭐? 누구? 네가 누구 딸인데? 어머니, 수연이가 새아버지, 그러니까 어머니를 속인 그 유부남의 친딸이에요. 저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남편도 없이 30년을 아들 하나 바라보며 살다 보니 산전수전에 공준전까지 웬만한 막장은 다 겪으며 살아왔다 자부했는데 제가 인생을 얕잡아 봤나 봅니다. 막장에는 끝이 없더군요. 제 인생은 말년까지도 아주 별의별 일이 다 생기다 못해 파란만장 그 자체였습니다. 글쎄, 소연이가 저를 속인 그 나쁜 놈의 딸이었다네요. 제가 아들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그 남자는 저를 수소문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고 결국은 다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역시 영원한 비밀이란 없나 봅니다. 저와 아들 그리고 그 남자 함께 찍은 사진을 아내에게 들켰고 결국은 아내가 있는 상태로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걸려 이실직고 했다네요. 그 이후로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유부남임을 모르고 함께 살았다는 것은 남자가 말을 하지 않아서 가족 중 누구도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소연이의 어머니는 우울증이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계속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네요. 그 충격으로 소연이와 외가 식구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했답니다. 그러다가 소연이가 학교 선생님이 되고 나서 우연히 어머니 수첩에 있던 제 사진을 발견했고 그 사진 한 장으로 저를 수소문하고 다녔대요. 자신의 어머니는 그렇게 비정하게 세상을 떠났는데 제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설마 다시 자신의 아버지와 만나고 있지는 않을까 무서웠대요. 그러다 결국은 식당에서 일하던 저에게까지 찾아온 거였어요.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 좋은 척하며 사는 꼴이 너무 보기 싫었답니다. 피해자인 자신의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외할아버지에게 이 일을 부탁했고 제 아들에게까지 접근한 것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복수를 하겠다고 내 아들한테 접근해서 결혼까지 했다는 거야? 우릴 속이려고? 사실 결혼까지 할 생각은 절대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은 관심 있는 척 접근만 해서 곤란하게 만들어서 변호사 일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게 소연이는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돼버렸답니다. 어느 막장 드라마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외할아버지의 반대에도 어떻게든 과거를 잊고 제 아들과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저와 마주치지 않고 살아보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았답니다. 제 아들이 워낙 효자여서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자꾸만 제 아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셨답니다. 처음엔 사람도 소개해주고 로펌도 소개해주시길래 이제 좀 마음을 여시나 보다 했더니만 그게 다 사실은 할아버지의 큰 그림이었답니다. 수연이도 최근에서야 알았는데 애초에 제 아들을 로펌에 소개한 이유가 뉴스에 나왔던 갑질 대표건 때문이었습니다. 갑질 대표가 워낙 사고도 많이 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그 대표의 부모까지도 이미 손을 다 뗀 상태여서 사실 수임료도 건질 수 없었고 로펌 이미지에도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라 로펌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지고 그 갑질 대표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져줄 변호사가 필요하던 차였답니다. 그래서 마침 할아버지께서 그 구실로 로펌 대표와 손을 잡고 그 갑질 대표 사건을 제 아들에게 맡겨 다 뒤집어 씌우고 망하게 할 생각이셨대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리자 수연이도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 아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말했답니다. 아들은 저와 새아버지 사이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 수연이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은 저와 인연을 아예 끊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제게 모진 말을 하고 돈봉투까지 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소연이와의 사랑을 지키고 싶었고 자신이라도 평생을 소연이와 외가 식구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언젠가 어르신들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수연이도 제 아들도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생각하니 제가 다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파출소 안은 울음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아들, 이제 보니 아주 울보네 울보야. 사내놈이 툭하면 그렇게 울어서 어떡해. 앞으로 우리 소연이가 고생이 많겠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너무 죄송해요. 앞으로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의 제 인생은 너무나도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도 돌고 돌아 결국엔 아들과 며느리 품에 안겼네요. 물론 하마터면 큰일을 치를 뻔했지만 이렇게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부터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소연이가 외가댁에 찾아가 사실을 말씀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의도한 일이 아니라고 해도 그분들은 자식을 잃었으니까요. 소연이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저와 제 아들을 붙잡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소식도 알려주셨어요. 회사 일로 사기 횡령 혐의로 계속 재판을 받다가 얼마 전에 구치소에 들어갔다네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동네 초등학교 앞에 작은 분식집을 차렸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 예전처럼 많은 양을 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떡볶이를 끓이고 어묵을 꼬치에 꽂는 일이 좋았습니다. 아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꿈처럼 국선 변호사가 되었어요. 앞으로 변호사 아들 덕분에 호강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활짝 핀 아들 얼굴을 보니 제가 다 행복했습니다. 저의 긴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서야 드디어 진짜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고단한 삶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